안녕하세요. 저는 시행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조정자로 일하고 있는 이준하입니다. 네, 미래교육지구 삼천 아카데미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하고 연계해서 사업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교육복지 조정자로 일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나눠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의 어떤 학습이나 돌봄이라는 차원에서도 지역 연계를 통해서 해결해 오신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는 오죽하겠습니까? 복지도 역시 네, 학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같이 말씀드리기 전에 순서 먼저 말씀드리면 7가지 순서대로 거버넌스에 대한 거 잠깐 네, 이거는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거버넌스 협력 과정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으로 학생 통합 지원을 구조화했던 그런 과정들이랑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의 협력 추진 원리랑 발전 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시흥 거주 결혼하면서 왔거든요. 이전에는 유아교육아동복지관련을 한 18년 정도 했고요. 지원청에서 주정자로 현재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공교육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까지 내 아이가 공교육을 지나가는 그런 세월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지원청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교육정책의 생성이나 발전, 지원청의 조직 개편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고요. 교보고 사업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시흥 지역에서 그런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유익한 교육과 토론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 머물지 않고 개인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꿈의 학교라든지 또는 도시재생, 마을문화 이런 차원에서도 마을 활동까지도 지금 개별로 또 하고 있는 그런 활동가이면서 네, 교육복지 지원자이기도 합니다. 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모르는 선생님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모든 학생, 처음에는 우선지원 학생을 우선으로 했었는데 모든 학생에게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학교생활 적응의 향상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여서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하는 정의는 사실은 교육, 복지가 어느 일개의 어떤 사업으로서의 위상보다는 상담, 돌봄, 학습 이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 기반의 철학으로서 이 교육복지 이해하는 것을 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연구 자료도 있더라고요. 과연 저도 교육복지 거버넌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문헌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조금 잠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교육개발원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이 자료를 보면 교육복지 거버넌스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공공, 민간이 신뢰, 참여, 조정, 합의라는 그런 협력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말하고요. 교보고 사업은 어쩌면 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말하면 지역형 거버넌스를 지향해서 잘 구축된 예를 가진 사업이다. 이렇게도 그 책에서는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저희 시흥의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사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복지 학생 통합 지원. 통합적인 지원이 저는 목적이라고 보고요. 민간 공공 학교 3주체가 상호 간의 참여를 통해서 교육복지 지원 챙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 연계한 협력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 상황이 됐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복지계에서도 단초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우울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법률적 뒷받침이 학교에서는 중요했어요. 뭐냐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됐는데 여기에 정보 공유, 협조 요청 이것도 학교에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 2009년에 시행이 되면서 학교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저는 13년간 일하면서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라는 이름으로 공문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사업 때문이었어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모두 실시하라. 이게 없었으면 저는 해당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사실 학교로서는 모든 학교를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많이 얘기가 되죠. 학생 수, 인구수 감소하고 경제적인 격차가 교육 격차까지 심각해지고, 또 어떤 학교 내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또 기관 간의 어떤 서비스의 분절적인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복지계의 예를 들면 학생 지원하는 이런 체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나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복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나눠서 역할들을 할지,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더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 사업으로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복지사가 8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학교 말고 지자체에서 사업비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총 90개 시흥 학교 중에 이 사업비도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인력이 있던지 사업비가 있던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모든 학교에 있어요. 근데 어느 학교에 다닌다는 거 이유로 어떤 아이는 지원받고 어떤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건 평등하다고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죠. 가정적 지원이 부족해서 힘든 학생, 가정과 부모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학교가 개입하기 너무 어려워하시고, 이거는 지역사회 협조가 필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혁신기부 사업에서는 혁신교육지원 사업의 10년차 진행이 됐을 때 사실 혁신교육지원은 교육과정에 집중하는 사업이었어요. 학교 내의 소그룹이나 방과 후 위기 학생, 이렇게 포커스된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교사들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게 됐죠. 그리고 경기혁신교육이라는 사업 정책에서도 마을 교육 공동체를 강조를 더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또 뭐가 있냐면 학교는 교육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복지 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담체계가 교육부 라인에서 있지는 않아요. 이게 다 어디 있느냐? 지역에 있어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래서 이들과의 민간의 어떤 그 지역의 복지 인프라나 자원과 연계할 필요성이 정말로 학교로서는 당연한 것처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버넌스가 이런 상황 안에서 필요했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나 질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가 학습에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종합적인 접근을 지역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 모두 담을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 사실 학교는 난감해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은 사실 그동안에 시흥에서도 보여지던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발굴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코로나 시작하면서 저희 교육복지사들도 우왕좌왕했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반 교사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새 학기 계약했는데 4, 5월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손 놓고 있는, 어떻게 개입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됐었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거버넌스 교육복지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시흥시 지자체와 저희는 교육청하고는 긴밀한 어떤 협의와 또 어떤 사업들의 이런 것들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지역 현안 토론과 모색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작년이네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의 10년간의 활동들 이후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12개의 과제로 이제 선정이 돼서 분과별로 토론을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2가지의 분과가 이제 교육복지하고 연관된 주제가 됐었습니다. 위기 학생, 청소년 마을 기반 지원 제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시흥 전반에 대한 청소년 통합 지원 지역 재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양한 지역, 학교, 지자체 관련 부서,
이제 이분들하고 계속 분과별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포럼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21년 올해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들 계속적으로 분과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청 지자체 학교 마을이 이제 시흥 혁신교육 포럼 내에서 분과가 또 형성이 돼서 유기지원 교육복지공과에서 계속 그 동단위 협의를 지원 체계를 이제 계속 그 매뉴얼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민관한 협력으로 이번에 이제 교육부 시범 사업의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 통합 지원으로 방향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작년에 그런 과정이 어떤 모색의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래지구 지역 현황 공모 사업하고 저희 교육복지 네트워크 거점 기간 공모 사업을 1,800만 원 정도 지역에 이제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랑 별도로 학교 지원 사업도 있었어요. 거버넌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넣었는데요. 지원청 내에서도 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청 내 협업이 다문화팀, 학습클리닉 이쪽 팀하고 교육복지 팀하고 한글놀이 학습 지도를 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1대1로 학교로 매칭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지자체, 마을교육자치회가 더 중심이 돼서 하는 건 가정방문형 마을강사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년에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때 교사가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교육복지사가 사업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파일럿으로 돌리고 그 사업이 효과가 좋아서 여기에다가 학교 거점형과 지역 거점형까지 더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더 확대가 돼서 올해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쩌면 구로의 온마을 학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하고도 좀 다른 버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자체, 마을, 지원청 합해서 사실 사업 간 융합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협력지구, 혁신교육 포럼, 교보고 사업, 안전망 사업 이게 막 한 단위로 같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소통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안전망을 이렇게 이제 수립이 되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복지 사업을 12년간 지역에 해왔잖아요. 사실 교육복지사는 이런 지원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아요. 민과 관이 다 어디에 사업이 있고 어디랑 연결하면 이걸 아는데 일반 학교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12년의 그런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지원 체계, 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지원 체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련 연관 사업 부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또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 학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는 또 어떤 서비스나 어떤 조직이나 물적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사실 그동안 이제 교보고 사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축적된 경험들이 있어서 이거를 잘 조직화해서 분석해서 이거를 학생 통합 지원 방향으로 수립하는 거. 그런데 몇 개 학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흥 전체로 확대하는 거. 그것이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이제 교육복지 안전망 전달 체계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로 1, 2, 3을 저희가 수립을 했어요. 경로 1번은 교육지원청이고요. 두 번째는 여가부 사업 청소년 안전망, 예전으로 말하면 CYS넷입니다. 경로 3은 보건복지부 라인의 동별 맞춤형 복지팀으로 저희가 세 번째 경로를 삼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구가 한 개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담당자도 없잖아요. 교육복지를 진행할 담당자도 없고 전달 체계도 없는데 이걸 과연 누가 할 것이냐가 굉장히 힘든 그런 저도 염려가 되는 문제였고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통로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지역은 이미 지역사회 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입지와 그리고 지분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해서 진행할 수는 없었고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은 1차적으로 학교를 도울 수 있도록 그 교육복지에 관련된 중개나 수시 문의들을 받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열어놨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지원청도 학교 지원하는 매뉴얼 많잖아요. 그런 지원 매뉴얼들이 1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안전망 여가부 사업이 또 유클래스랑 유프로젝트랑 연결돼 있어서 이쪽으로도 경로를 잡고 세 번째는 인력 면에서라면 동별 맞춤형 복지팀이 제일 많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 저 혼자 이 일을 담당하고요. 청소년 안전망은 청소년복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팀제이긴 하지만 동별 맞춤형 복지팀은 저희 지역은 18개 정도 있어요. 그 안에 맞춤형 복지팀이 보통 2인 이상은 제가 아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새롭게는 사례관리자도 배치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맞춤형 복지팀은 여기가 드림 네트워크의 어떤 그 조직이 돼 있어서 공적인 드림스타트 무한도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 연결되는 구조가 있어서 이거를 학교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계기만 된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 체계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학교만 모르세요. 교사만 모르세요. 지역에는 알거든요. 학교는 이거 모르시지만 지역 사람들은 이 체계들 알고 또 그 외에도 전문 서비스 기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시흥 전체를 대상으로 또 마을과 지역 단위로 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고 그 경로별로 어떤 경로와 절차를 거쳐서 부서는 어디고 시기와 의뢰 방법, 의뢰 기준, 지원 내용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안내문을 모두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뢰를 할 때는요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요. 확인, 연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방식은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더 많이 노인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안은 또 뭐냐면 권역별로 학교 구획도를 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대로 청소년 안전망하고 동별 맞춤형은 저희가 동별로 전부 정리했고요. 그리고 그 동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모두 기록을 초등고별로 다 기록을 했고요. 거기에 또 저희는 권역별 복지관이 마을 단위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기관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6개 복지관이 있거든요. 시흥을 전부 6개로 지역이 분할이 돼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안내해서 이것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서로 서비스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 이것만 진행을 해줘도 저는 학교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있는 다양한 학교들의 표시는 교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비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체크를 해놨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락처, 기관의 연락처까지 모두 담당자 연락처까지 기입을 해서 학교에 모두 안내를 해서 학교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알려드리면 사실 방문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시범 사업을 교육부로 신청을 이제 확정을 받고서 진행을 했는데 2월부터 청소년 안전망 드림스타트 지역안전센터 학교와 동복지 등 많은 협의회를 공청회 하다시피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방문 설명회도 많이 드렸고요. 이것을 다 모여서 이렇게 뭐랄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어도 되는데요. 사실 기다릴 시간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보고 사업이 이미 12년 동안 했고 지역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걸 아는데 이걸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한 이 내용들을 함께 그들에게 전달하고 어려움은 없는지 이럴 때 문제가 안 될지 그쪽의 입장을 듣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취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제일 어려운 건 어쩌면 복지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그동안의 사업학교,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들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6개 복지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관장 간담회를 했고 동별 맞춤형 복지팀 18개 동을 대상으로 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실 동별 맞춤형 복지팀은요. 복지 수요자를 발굴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근데 학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볼 수 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의
상황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복지관에도 사업비를 그래서 공모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진 초중고 교감생님 6개 권역별로 모두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과 그 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사업들을 전부 설명을 드려서 진행을 6월 초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럼에도 학교별로 간단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방문 협의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많이 신청은 안 했습니다. 한 10여 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때 이제 복지관하고 이 사업 저와 같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미 2월에 저는 이걸 앞두고 실태조사랑 학생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된 아이들 4개월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이 상황을 다시 검토하고 복지관으로 이관해야 될 아이들 자료는 모두 이관을 해서 그 이후로 학교랑 협의를 해서 복지관이 아이들 지원할 수 있는 검토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7월 27일에 민간 학생 지원 체계 안착을 해서 복지관하고 그리고 시흥시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이후로 민간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협약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교육복지 안전망 홍보글을 모든 지역을 학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은 매뉴얼이란 지도를 지역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동센터부터 동주민센터까지 모두 이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이 사업이 여기까지는 민관학 실무지원팀을 구성해서 정기 협의를 통해서 학교의 입장, 기관의 입장, 관의 입장들을 들으면서 이 사업을 조정해 왔습니다. 민관학 실무지원팀은 그야말로 실무진 중간관리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 사례를 하나 발표해 드리면요. 이 학교는 6월에 이제 학교 방문을 해서 이제 사례를 들은 건데 이 학교는 복지사가 없는 학교예요. 그리고 사업비도 올해 처음 신청한 학교예요. 근데 선생님이 유해 학생 형제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2학년 때 다니고 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가 4년째 있는데 좀 있으면 이 아이를 기억할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기억할 아이가 없어지면 자기가 정근을 가면 이 아이를 누가 신경 쓰겠느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나온 지 4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이 아이를 2학년 담임이었던 선생님이 추천 의뢰를 복지관하고 진행을 그때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은 학생 안전 확인을 좀 요청했고 학교 복귀 과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학생 안전 확인은 사실 이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이게 참 막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관이 개입해야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이건 동주민센터 쪽에도 신고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복지관이 이제 개입도 했고 각각의 이제 지역청과 지자체, 지역기관이 개입을 했는데요. 지역청에서는 이제 유해 학생 담당자는 저는 또 유해 학생 관리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팀에게 묻고 그 매뉴얼이 뭔지 묻고 이 아이가 신고됐는지 보고됐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도움복지팀의 의뢰, 그러니까 신고지요. 그리고 학생의 정보를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이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지자체는 동맞춤형 복지팀에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장 가정방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기관, 복지관에는 학교 방문 간담회 시 정보 정해오고 절차를 안내하고 판단해주고 제시를 했죠.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이제 아래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됐어요. 안전도 확인했고 가정과 양육 상황도 파악했고요. 보니까 한부모 가정인데 엄마가 암에 걸리신 상황,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둘 다 4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나 학교 안에서도 관리가 안 됐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의료비 지원, 긴급 생계비 추후로 지원하고 이후로 이제 어머니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었고요. 지역기관에는 이제 학교밖 지원센터 이쪽에 소위 상담하고 학생 정신과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별은 뭐냐면 11케이스는 교육청으로 들어온 6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 들어온 케이스의 숫자고요. 여기는 학교에서 문의가 들어왔거나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가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케이스고 위 프로젝트랑 연결했던 것은 5케이스가 지원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복지관으로 간 케이스가 한 28건. 이제 다 사회관리는 아니고 지원 검토까지 해야 될 사례들이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좀 주체별로 역할을 좀 자세하게 나온 건데 이거는 패스를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오고요. 이거는 자료로 보시면 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고 학교는 어떤 역할이 있고 지자체는 저희 교육자 측하고 연결이 많이 됐거든요. 이제 이쪽은 어떤 역할 그리고 마을에서는 어떤 역할인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원리는 앞에서 얘기하신 부분들하고 많이 같습니다. 누구를 중심축으로 세워서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이 학생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리고 작은 체계들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렇게 조금 저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도움이 되는 거는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인식이 확대된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안정감을 가졌어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까지 학생 통합 지원을 하게 되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과제인데 학교는 그럼에도 저희는 과정 중에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역량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지원청은 복지 업무 지원 체계를 보강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까지는 혼자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나 유아 영역에도 학비가 필요하고요. 지역은 학생 종합 지원 체계 간의 연계는 확충이 더 세밀하게 돼야 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후로 모니터링 과정들이 이 교육복지 안전망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정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